도시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시위가 벌어졌다는 속보가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죠. 큰 폭발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뉴스 속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전해진 첫 보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단 한 단어였습니다. 침묵. 수십만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어둠 속에서 촛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그 작은 빛들이 모여 거대한 강물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단 하나의 신념으로 굳게 뭉쳤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바꿔야 한다는 그 신념 하나로 말입니다. 그 순간 세계가 예상했던 혼란은 질서로 바뀌었고 분노는 품위가 되었으며 밤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광경 앞에서 세계는 고개를 숙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다. 불길의 열기가 얼굴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한밤중이었죠. 저는 방독면을 쓴 채 카메라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제 앞 5m 거리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차량이 폭발하는 소리에 귓속이 멍해졌습니다. 최루가스 냄새가 방독면 틈새로 파고 들어왔죠. 목이 조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 방패와 시위대의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음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화염병을 던졌고 불꽃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죠. 이런 순간을 저는 수십 번 겪어왔습니다. 저는 리처드 그랜트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런던 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제 전문 분야는 세계 시위 문화 연구와 사회 갈등 분석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유럽, 남미 등 40개국이 넘는 곳의 시위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연구해왔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나토의 연구자문도 맡았고요. 국제 언론에서는 저를 갈등 분석 권위자라고 부릅니다. 시위 현장이 얼마나 격렬하고 폭력적인지 저만큼 생생하게 아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날 미니애폴리스의 불길 속에서 나는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시위는 폭력이다. 분노는 결국 파괴로 끝난다고 말이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사람들의 고함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돌이 날아다니고 상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이 세계 시위의 표준이었습니다. 이쯤은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6개월 뒤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세계화 시위대가 도시를 점령했죠. 그날 밤 함부르크 시내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상점 유리창이 연달아 깨지는 소리가 귓속을 때렸고 약탈당한 가게 안에서는 물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골목으로 도망쳤고 경찰차는 화염병 세례를 받았죠. 저는 그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한 상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가게 앞에 주저앉아 고개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대답 대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도시는 오늘도 붕괴된다. 이것이 제가 본 세계였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란 조끼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죠. 단 하룻밤 사이에 차량 37대가 불에 탔고 샹젤리제 거리의 상점가가 초토화됐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거리 곳곳에 깨진 유리와 불탄 잔해가 널려 있었습니다. 소화기 냄새와 연기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저는 현장에서 프랑스 경찰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는 유럽에서 흔한 일 아닙니까? 제가 묻자 그는 지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네, 익숙합니다. 시위가 있으면 늘 이렇죠. 그 순간 제 머릿속 공식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시위는 결국 파괴로 끝난다.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20년을 현장에서 지내며 시위가 얼마나 쉽게 폭발하는지 보아왔습니다. CNN과 BBC는 저를 수시로 불러들여 같은 질문을 던졌죠. 스튜디오의 환한 조명 아래 카메라 3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평화적인 대규모 시위가 가능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시위는 본질적으로 폭력적입니다. 군중은 감정에 휩싸이고 통제를 잃으며 결국 충돌로 귀결됩니다.
제 이 한마디가 국제뉴스에 반복적으로 인용됐고 저는 시위 폭력성의 권위자로 불렸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표준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가을날 제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얇은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 갈등 연구회의 분기별 보고서였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국 200만 명 참가, 비폭력적 대규모 시위 사례.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200만 명이요? 비폭력이요? 말이 됩니까? 제가 본 세계 어디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10만 명만 모여도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200만 명이 모여서 평화롭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겁니까? 제 학문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비폭력 사례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겁니까?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시위에 대한 영상을 찾아야 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요. 분명 보고서가 과장됐거나 일부만 편집된 장면일 거라고 말입니다. 검색창에 한국 시위라고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염이 아니었습니다. 촛불이었죠. 수십만 개의 작은 촛불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시위라고요? 장례식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촛불이었습니다. 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본 시위는 전부 횃불, 화염병, 불타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촛불이라고요?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 촛불. 손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경찰과 시민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시민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시민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일시정지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확대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경찰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경찰이 방패로 시민을 밀어냈고 파리에서는 경찰차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했으며 함부르크에서는 최루탄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찰이 웃고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저는 연구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왔다 갔다 걸었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조작일 겁니다. 선전 영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3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시위 현장 한복판에서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대가 설치돼 있었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군중은 손전등을 흔들며 합창에 동참했습니다. 카메라가 군중을 비췄는데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보였고요. 가족 단위로 와 있었습니다. 시위에 가족이 함께 온다고요? 저는 황급히 동료 연구자 3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상 링크를 첨부했죠.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조작 아닙니까?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동료 피에르였습니다. 리처드, 조작 아니야. 한국은 원래 저래. 나도 놀랐어. 독일에 있는 동료 한스도 답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야. 한국 시위는 다른 차원이야.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실이라고요? 그럼 제가 뭘 놓친 겁니까? 4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위가 끝난 뒤 새벽 풍경이었죠.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분리수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고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받아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던 광장이 깨끗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메모를 적었습니다. 세계 시위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파리에서는 시위가 끝나면 거리가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함부르크는 깨진 유리와 불탄 잔해가 며칠간 방치됐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청소를 한다고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화면을 계속 응시했죠. 5개, 10개, 15개.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모두 똑같았습니다. 촛불, 질서, 평화, 청소. 폭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현장 왜곡일 수 있어. 카메라가 평화로운 부분만 담았을 가능성도 있어. 일부 사례일 거야. 전체가 이럴 리 없어.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 많은 영상이 전부 편집됐을까? 해외 언론, 현지 기자, 일반 시민이 찍은 영상까지 전부 조작이란 말인가?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40개국 시위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 22년이 담긴 연구 자료였죠.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스, 칠레, 브라질. 모든 나라의 시위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폭력, 충돌, 파괴. 그런데 한국만 다르다고요?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계속 영상을 봤죠. 그리고 어느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나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 학문이 틀린 건지 한국이 예외인 건지.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직접 간다. 한국으로. 비행기가 서울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건물들이 반짝였고 도로는 빛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본 다른 도시들과 달랐습니다. 파리는 시위 당일 밤이면 어둠에 잠겼고 함부르크는 불안한 긴장감이 도시를 짓눌렀죠. 그런데 서울은요? 평온했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의 질서감은 뭡니까?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죠. 저는 짐을 찾아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분히 걷고 있었고 안내방송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 시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평온함은 뭡니까?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50대 후반으로 보였죠. 저는 어색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광화문으로 가주세요. 오늘 시위 있지 않습니까?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네, 있죠. 오늘도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 시위는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전한 시위라고요? 한국에서는 시위가 일상이라고요?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밤인데도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상점에 불이 켜져 있었죠. 카페에는 사람들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시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죠. 저기부터 차가 막힙니다. 걸어가셔야 할 거예요.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죠. 10m쯤 걸었을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수만 개의 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촛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내려온 듯 했습니다. 빛의 파도가 광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죠.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100만 명이 넘을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폭력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웅성거림과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죠. 한 아이가 아버지 어깨 위에 앉아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주와 함께 걷고 있었고요. 젊은 연인들이 촛불을 함께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축제도 아니었죠. 그럼 뭡니까? 제 옆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비켜갔습니다. 앞에 있던 여성이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가세요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도 밀치거나 다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광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가 설치돼 있었고 누군가 연설을 하고 있었죠. 군중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가 아니라 존중의 박수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20년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시위를 봤습니다. 미니애폴리스의 불길, 파리의 폭력, 함부르크의 혼란. 그런데 한국에서 본 이 장면은요. 제가 아는 모든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장 한쪽에 서서 군중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십만 개의 촛불이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빛의 대륙 같았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야. 하나의 공동체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분노를 빛으로 표현하는 민족이다. 이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바라봤죠. 이 나라가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했죠. 카메라 2대, 녹음기, 그리고 두꺼운 노트. 제대로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본 장면이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패턴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오후 6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저는 광장 한쪽에 서서 군중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수만 명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는데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질서감은 너무 완벽한데? 10분쯤 지났을까요?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안내 팻말을 들고 있었죠. 화장실 이쪽, 의료지원 저쪽, 분실물센터 앞쪽.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길을 헤매는 노인 한 분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천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무료 충전소라고 적혀 있었죠. 젊은이 서너 명이 멀티탭과 충전 케이블을 여러 개 꺼내놓고 사람들의 핸드폰을 충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자원봉사자는 웃으며 천천히 충전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핸드폰 충전 서비스까지 운영. 그 옆에는 또 다른 천막이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죠. 의사와 간호사였습니다. 응급의료 지원팀이라고 써 있었어요. 한 시민이 다가와 발목을 삐끗했어요 라고 말했고 간호사가 바로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위 현장의 의료팀이요? 이건 축제에서나 보던 광경 아닙니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죠.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핫팩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추우시죠? 핫팩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박스를 들고 다니며 핫팩을 건넸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요를 나눠주고 있었고요. 할머니, 이거 두르세요. 젊은 여성이 노인에게 담요를 씌워드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30m쯤 떨어진 곳에서는 따뜻한 음료가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핫초코와 커피였죠.
자원봉사자들이 종이컵에 음료를 따라 시민들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시민들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파리에서는 화염병을 던졌는데 한국에서는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제 눈이 한 장면에 고정됐죠. 경찰 한 명이 추위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다가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핫팩과 따뜻한 음료였죠. 시민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경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음이 났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민이 경찰에게 음료를 건넨다고요?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경찰과 시민이 서로를 적으로 봤습니다. 파리에서는 경찰차에 불을 질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민이 경찰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질서도 배려도 평화도. 마치 누가 연출한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이건 조작된 시나리오 아닌가? 그때 광장 반대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쪽으로 갔죠. 극단적인 참가자 몇 명이 확성기를 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더 세게 싸워야 한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폭력 쓰는 곳 아니에요. 평화롭게 합시다. 시민들이 차분하게 말리기 시작했고 극단 참가자들은 결국 조용해졌습니다. 폭력의 싹이 시민들 손에 의해 잘려나간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틀째 저는 한국 학자 2명을 만났습니다. 대학 교수들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자발적입니까? 한 교수가 답했습니다. 네, 리처드 교수님. 한국 시위는 화내는 방식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시위는 폭발입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폈죠. 그리고 크게 적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펜을 놓는 순간 머릿속에서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어디서도 이런 패턴이 없지?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학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저는 광장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느낌이었죠. 촛불, 질서, 평화. 그런데 그날 저는 상상도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상록수라는 곡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한국의 오래된 민중가요라고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피아노 소리만 겨울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죠. 청년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고 멜로디가 광장을 채웠습니다.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환호가 아니라 깊은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의 공간이 음악으로 숨쉬고 있었어요. 나는 피아노 연주가 들리는 시위 현장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분노가 음악이 될 수 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시선이 한 가족에게 멈췄습니다. 엄마가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아이는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고요. 아이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가 여기 있어? 목소리가 또렷했죠. 아빠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파리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위험하니까요. 함부르크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 같은 건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빠와 함께 촛불을 들고 있습니까? 아이의 손에 들린 작은 촛불이 이 나라의 정신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군중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특정 구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혼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뒤에서 밀지 마세요. 어르신 먼저 가세요. 정리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확성기도 없었고 안내방송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한 걸음씩 물러났고 공간을 만들었죠. 혼잡이 해소됐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움직인다. 이건 조직이 아니다. 자발성이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시위가 끝나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광장에 남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수십만 명이 빠져나간 광장에 쓰레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어요. 시민들이 자기가 쓴 쓰레기를 챙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고 있었고 시민들은 분리수거까지 하고 있었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위가 끝나면 거리가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파리는 청소차가 며칠 동안 일해야 했죠. 그런데 한국은요? 시민들이 스스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쓰레기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다시 봉투를 들고 다른 시민에게 갔습니다. 저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해지고 있었어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다. 하나의 사회적 의식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분노를 품위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말을 들었죠. 저는 오후 5시부터 광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를 챙겼고요. 해외에서 온 기자 몇 명과도 마주쳤습니다. 프랑스 기자, 미국 기자, 일본 기자. 모두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 시위인가? 하는 얼굴이었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평일보다 훨씬 많았어요. 10만, 20만, 어쩌면 그 이상. 군중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죠. 이 정도 인파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늘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밤 8시쯤이었습니다. 무대 쪽에서 유명한 연사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군중이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동시에.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속도로 몰리면 압사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광장 중심부가 혼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혔고 공간이 좁아졌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외국 기준이라면 지금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위험하다.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 건가?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춰요. 뒤로 한 걸음. 한 시민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반응했어요. 모두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걸음 더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고 군중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공간이 생겼어요. 혼잡이 해소됐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군중 연구를 20년 했지만 이런 움직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수만 명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동시에 물러났어요. 이건 군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건 불가능해. 미국 기자가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죠.
군중 통제가 자발적으로. 일본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물러났다. 이건 불가능한 장면이다. 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광장 한쪽에서 또 소란이 일었습니다. 극단적인 참가자 한 명이 경찰에게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쪽으로 갔죠. 이제 폭력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움직였어요. 5명쯤 되는 시민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긴 폭력 쓰는 곳 아니에요. 평화롭게 합시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극단 참가자가 당황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결국 조용해졌어요. 폭력의 싹이 시민들 손에 의해 제거된 겁니다. 경찰이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민이 스스로 해결했죠.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으니까요. 제 학문 인생 22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진짜 본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본성은 품이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 순간 나는 한국이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지나며 한국 시위의 진짜 힘이 드러났습니다. 그 힘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품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커피를 5잔 마셨고 창밖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죠. 책상 위에는 40개국 시위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스, 칠레, 브라질. 제 인생 22년이 담긴 자료였어요. 저는 한국 시위 패턴과 다른 나라들을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폭력 발생률, 경찰 충돌 빈도, 재산 피해 규모, 부상자 수. 모든 지표를 대조했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모든 국가와 구조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폭력 발생률 0에 가까움, 경찰 충돌 거의 없음, 재산 피해 최소, 부상자 극소수. 이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 평생 연구의 중심축이 틀렸다는 뜻이다. 새벽 4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관에 자료를 보냈죠. 나토 연구진 UN 사회 갈등 분석팀, 유럽연합 안전연구소.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시위 모델 세계 시위 패턴의 재정에. 이메일을 보내고 나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학문 인생을 뒤집는 문서였으니까요. 제가 평생 주장해온 시위는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라는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나토 연구진이었어요. 리처드 교수님, 이 자료는 세계적 표본으로 삼을 가치가 있습니다. 추가 연구를 제안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30분 뒤 유엔에서도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 모델을 국제평화 시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기관들이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광화문 인근 작은 카페에서 외신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BBC, CNN, 르몽드, 아사히 신문. 10명 정도 모였죠. 그들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위는 폭력이라고 말했던 그 교수를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시위 과장 아닙니까? 일부만 편집된 거 아닌가요?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시위의 기준을 다시 썼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CNN 기자가 다시 물었죠. 정말입니까? 확신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40개국을 봤습니다.
한국은 모든 국가와 다릅니다. 르몽드 기자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BBC 기자는 녹음기를 확인했고요. 제 말이 내일 전 세계 뉴스에 나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광장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밤 9시 수십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연설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묵념하겠습니다. 그 순간 광장 전체가 멈췄습니다. 경찰도 기자도 아이도 노인도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20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무언가 부서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의심, 마지막 저항이 무너졌어요. 이건 국가를 넘어선 민족적 의식이었습니다. 문명의 차원이었죠. 묵념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계 연구자 포럼에 접속했죠. 그리고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모델이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국제사회에 선언했습니다. 시위의 교과서는 한국이라고.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팀, 일본 NHK, 프랑스 아르테. 모두 같은 제안을 보내왔죠. 한국 시위의 비밀이라는 공동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요. BBC 제작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시위는 인류학적 수준의 사례입니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해요. 제가 본 이 광경을, 이 기적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합니다. 저는 회신을 보냈죠. 참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국가경찰청, 독일 연방경찰, 미국 뉴욕시 경찰국 모두 한국 방문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리처드 교수님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경찰들이 한국 시위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찰이 한국에 오겠다고요? 배우러 온다고요? 제 손이 저릿해졌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시위 진압을 연구하던 경찰들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최루탄을 쏘던 경찰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시위에 대한 국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영국 가디언 폭력 없는 대규모 시위, 세계 유일. 뉴욕타임스 한국이 보여준 시민의식의 새로운 차원. 르몽드 프랑스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기사를 읽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모델 도입 검토.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가 뒤를 이었죠. 한국의 시위 문화가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UN, 나토, 유럽연합의 공식 참고 문서로 채택됐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22년 전 저는 첫 시위 현장에 섰을 때 확신했습니다. 시위는 폭력이다. 그런데 지금 저는 세계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시위를 문명화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수만 명이 모여 있었죠. 저는 촛불을 든 한 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영어로 물었고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통역을 해줬어요. 왜 당신들은 폭력을 거부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분노가 폭발로 이어지는데 한국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죠. 우린 분노를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쓰고 싶을 뿐입니다.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폭력을 쓰면 우리 목소리가 묻힙니다. 우리는 들리고 싶어요. 제대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으니까요.
한국인들은 분노를 파괴가 아닌 변화의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이 도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경외심으로 가득합니다. 공항 게이트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야 했어요. 저는 연구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시위를 문명화한 최초의 나라다. 이 나라를 이해한 순간 나는 인류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분노를 빛으로 바꾸고 혼란을 질서로 정리하며 위기를 품위로 이겨내는 나라. 한국의 시위는 수천 년 문명의 가장 발전된 형태였다. 나는 이제 단언한다. 세계는 결국 이 나라를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촛불의 물결, 경찰에게 음료를 건네는 시민, 피아노 연주, 묵념하는 군중, 청소하는 사람들. 모든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를 울렸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인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는 22년간 세계의 폭력적 시위를 연구해온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본 장면들은 내 인생의 모든 공식을 뒤집어 놓았죠. 분노를 빛으로 바꾸고 혼란을 질서로 정리하며 위기를 품위로 이겨내는 나라. 나는 이제 단언합니다. 한국은 시위를 문명화한 최초의 나라이고 세계는 결국 이 나라를 따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평화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개 국가나 될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